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향수 3, 4, 5형과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 9반 학생들이 2형 끝부분을 다 못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하겠고 1반과 5반은 이미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듣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면 뒤쪽으로 당겨서 들으셔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끝까지 듣는 게 좋아요. 바뀐 부분이 조금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 9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 2연의 뒷부분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백에 도다 고이시는 곳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는 자 시적 화자는 2연에서 앞부분에 지라로에 제가 시커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고 해서 세찬 바람이 부는 장면 나왔었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바깥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 방 안에서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졸음에 겨워서 있고 늙으셨어. 바로 이 모습은 아빠가 낮에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단하셔서 잠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단한 삶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향토적 소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베는 솜 베개도 있고 거의 베개, 그다음 꿀잠 베개, 기절 베개 가지가지가 있는데 이 집에는 가난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지프로 만든 베개를 베고 그것을 돋운다는 건 뭐냐면 쿡 꺼지면 다시 세워가지고 머리 위에 고이다는 것은 괴다라는 거죠. 베다. 머리에 베고 자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바깥은 밤바람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나고 안쪽에서는 아버지가 고요히 잠을 주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후렴구는 동일하고요. 자, 그럼 이제 3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자, 여러분들 교과서 펴서 보고 계시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은 나는 흙에서 자랐어. 흙 속에서 실제로 자란 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또는 시골에서 자랐다라는 거죠. 시골에서 성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특별히 시골에 자라서 다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되게 시골에서 자랐다 이러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그리고 자랄 때의 내용이니까 어릴 때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 시절 뭐라고 하면 유년 시절이라고 그러죠. 시적 화자의 유년 시절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파란 하늘빛을 그리워했대요. 어릴 때. 이건 어릴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회상. 과거를 떠올리는 걸 회상이라 그러는데 파란 하늘빛을 그리워했대요. 어릴 때. 그럼 파란인데 파란 썼으니까 시적 허용 썼고요. 그 다음에 감각은 뭐죠? 자, 감각은 글씨가 너무 두껍게 써졌어. 죄송해요. 자, 파란 하늘의 시각. 파란 하늘은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파란색은 상징적 의미로도 빨간색과 달리 좀 안전한 색, 긍정적인 색, 미래를 소망하는 색으로 쓰여요. 감이 잘 안 오면 초록빛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초록과 파랑이 분명히 구분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방색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파란색 안에 초록색, 연두색, 하늘색 이런 걸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하늘빛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시적 화자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다 또는 소망하다, 희망을 꿈꾸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 파란 하늘은 꿈, 희망, 이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상을 꿈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왜 얘는 함부로 화살을 쐈냐면 어린아이니까 특별히 어른 같으면 목표를 만들어서 관역이라는 목표를 만들어서 쏘겠지만 아이니까 장난스럽게 여기저기 막 화를 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른과 달리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함부로 쏜 화살이 어디로 가냐. 숲풀 같은 데 막 들어갔겠지. 풀숲으로. 풀숲 또는 숲이라고 하는데 풀숲에 들어가 있으면 그 숲풀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다 보니까 풀섭 이슬에 풀의 표면에 이슬이 묻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풀이 막 이게 이슬이 있으니까 얘가 이 사이를 막 다니면서 화살을 찾으니까 그 이슬이 어디에
뭐 바지를 입었으면 바지가랑이에 이렇게 묻었을 거고 맨다리에서 맨다리대로 묻었겠죠. 조금 묻은 게 아니고 많이 묻었나 봐요. 함추름했죠. 이거는 흠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추름 희석시든 것. 희석시였으니까 아주 여기저기 많이 묻었다는 겁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네요. 그래서 3년을 보면 시적 화자가 유년 시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활을 쏘면서 놀이를 했던 꿈을 꾸고 즐거웠던 그런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하나 더 있네요. 뭘까요? 여기에 석시였으니까 촉각, 크게 써야겠는데 촉각, 촉각적 이미지, 촉각. 여기는 시각.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진리야. 자, 3년 넘어갑니다. 이제 4연 가겠습니다. 4연은요, 다른 연과 달리 조금 길게 됐죠. 각 다른 연은 4줄 후렴구, 4줄 후렴구, 4줄 후렴구, 5연은 마찬가지로 4줄 후렴구로 되어 있는데 이 4연만 5줄, 즉 5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때문에 5행을 했을까? 자기가 사랑했던 어린 누이와 아내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아까 이해는 나는데 거기서는 4줄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5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은 어떤 물결일까요? 그냥 바다와 전설바다의 차이는 전설이 깃들인 바다라면 뭔가 신비감이 느껴지지? 그리고 뭔가 아름다울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뭔가 전설이 깃들인 바다라 하니까 무슨 동화적인 느낌도 살짝 들죠. 동화적 느낌도 듭니다. 이 바다에서 춤을 춘다 했어요. 근데 누가 춤을 추냐? 밤물결이 춤을 추는데 밤물결이니까 이렇게 굽실굽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밤물결까지만 나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다면 밤물결이 춤을 추니까 인법이구나 싶지만 이건 인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뭐 같은이라는 말이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 인양 이런 말들이 따라오면 원관념을 수식하는 이런 말들이 따라오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죠? 직유법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그죠? 뭐뭐인 듯한, 뭐뭐 같은, 뭐뭐처럼. 그래서 원관념은 뭘까? 검은 기민머리야. 누구의 검은 기민머리냐면 어린 누이의 검은 기민머리를 밤에 물결 같다고 했어요. 검으니까 밤은 깜깜하잖아. 그래서 그건 검은과 통하겠지. 그 다음에 기민머리가 물결과 통한다면 어떠냐면 그 여동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실력 한번 또 보여줘야 되나요? 외국인 옆모습이 돼버렸는데요. 자,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검은 기민머리가 요렇게 여러분들 요런 거 많이 봤잖아요. 머리가 요렇게 말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머리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또 다르게 본다면 좀 기민머리가 이렇지 않았다면 아니 머리를 묶었다 해도 만약 묶었다 했다면 아기니까 잔머리가 이렇게 나오겠지 애기니까 근데 잔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했겠지 너무 이뻤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과자는 동생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이제 그 모습이 제일 많이 떠올랐나 봐 그래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런 기민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검은 기민머리를 동생의 어떤 아름다운 예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비롭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 여동생을 떠올리니까 검은 기민머리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찰 발벗은 아내. 여기부터 먼저 해석할까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 그냥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아내를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평범한 이란 뜻이고 예쁠 것도 없다라는 것은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막 미모를 가꾸거나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소박하게 사는 거야. 뭐 화장하고 이러지 않고 소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으면서 사철 발을 벗고 있어. 그 아내에 대한 수식이 3개가 있어요. 평범하다, 소박하다, 그 다음 사철 발을 벗고 있다. 사철 발 벗으는 무엇일까? 가난한 삶, 고단한 삶을 나타내요. 아내는 고단하게 살았어.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철이라잖아.
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버선도 안 신고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일하기 바쁘니까 양말을, 그러니까 옛날 버선이니까 버선을 신으면 때가 타니까 신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옷감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으로 버선을 만들어서, 옛날에 만들었잖아, 집에서 만들어서 가족들 주고 나면 안에는 신을 게 없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랑하는 두 사람이야. 시적 화자에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편하게 느끼는, 고향을 떠올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편하게 떠오르는 그런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따갑다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고요.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이니까 노동을 하는 거잖아. 햇살 받으면서 노동하는데 쉬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고단한 또는 가난한 삶을 나타내겠죠. 게다가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가난한 삶이잖아. 이삭은 곡식이 떨어진 거야. 다 변하고 나서.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조금 마음이 짠한 게, 이 시적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다운 고향도 떠올렸지만 늙으신 아버지, 고단한 삶을 산 늙으신 아버지와 함께 고단한 삶을 산 사랑하는 동생과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움이라는 정서 외에, 그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해서 절대 잊을 수 없다 했는 그곳의 이미지 속에는 그리움과 함께 슬픔, 이걸 다른 말로 한자말로 비애감, 고향에 대한 비애감이 함께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주가 되는 건 이거예요. 제목대로 그리움이고, 추가되는 감정, 그 외에 또 감정을 더 말하라면 비애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연으로 넘어갑니다. 5연, 하늘에는 섞은 별. 섞은은 기본이, 성글다가 기본형인데 이게 조금 사투리가 써져 있죠. 성글다는 띄엄띄엄 있다. 이거 반대말이 빽빽하다야. 반대말 빽빽한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빽빽한 게 아니고 드문드문 하늘에 별이 있는 거야. 별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드문드문. 많이 있는 게 촘촘히가 아니고 드문드문 있어. 근데 이 성금별에 대해서 쌤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시간이 경과되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빽빽했던 별이 시간이 지나서 이동을 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이 와서 깊은 밤에서 새벽이, 아니면 또는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 다가오면서 별들이 밝아진 별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시간의 경과다라고 합니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이 부분의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1반에서 5반, 이미 수업 한 반에서는 하늘에는 섞은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라고 해석하면 의인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인법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라고 끝냈어요. 근데 오늘은 의인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둘 다 말해줄게요. 하늘에 있는 성금별이 알 수 없는 어떤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면 의인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쌤들마다 다 해석을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에는 성금별이 떠 있고, 한편 시적 화자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새벽에 발을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적 화자가 알 수 없는 모래성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만들고 놀았던 모래성, 동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죠. 동화적 이미지, 뭐 꿈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꿈을 지니고 살았던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해도 되고요. 굳이 해석을 의인법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지. 해석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런 뜻이야. 의인법이 아닙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물으면 의인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 안 물으면 그냥 뭐 알 수 없는 모래성을 발을 옮겼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동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은 모든 문학평론가가 동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잠시 앞쪽에 우리 여기 동생에 대한 이미지 보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개 같은 동생의 검은 기민물 있죠. 요 부분도 동화적이고요. 요 부분도 동화적입니다. 그래서 동화적 부분 두 군데 나왔습니다. 자, 이 시는 각 연이 크게 하나의 내용이지만 다시 그 부분을 쪼개면 작은 부분 두 개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서리 까마귀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야. 초라한 시적 화자의 지붕에, 가난한 집 지붕 위에 서리 까마귀가 울고 지나가요. 청각적 심상이네요. 서리 까마귀는 뭐냐면 가을 여켓 까마귀라는 뜻으로, 서리는 가을을 나타내는 계절적 배경이에요. 서리는 뭐야? 눈하고 다르지만 이제 겨울이 되기 직전, 그렇죠. 늦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배추나 풀이나 이런 데 보면 하얗게 눈처럼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있죠. 그게 설입니다. 자, 설이 까마귀가 울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에 지붕은 설이 까마귀가 지나가고 있고 한편 흐릿한 불빛이 비친 집 안에는 이건 집 안이에요. 집 안에는 어떠냐. 지붕은 이렇고 집 안은 흐릿한 불을 켜놓고 하필이면 왜 흐릿한 불을 켰을까? 가난하니까 초를 켜더라도 심지를 아주 많이 돋우거나 여러 개를 켤 수 없으니까 흐릿한 불빛이고 기름으로 된 등잔불이라도 기름이 많이 다르니까 흐릿하게 해가지고 불을 켰겠죠. 그래서 가난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불빛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 돌아 앉았다는 것은 식구들이 이렇게 빙 둘러 앉은 거야. 빙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거리다 별표. 도란도란거리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정하게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는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각적 이미지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주 단란하다. 가족의 단란함을 나타내고요. 행복한 가정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연은 흐릿한 불빛에 도란도란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1연에서 5연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1연까지 5연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61페이지에 이미 정리한 학생들도 있겠죠? 각 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연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 아주 아름다운 고향이었죠. 여기 한가로운 대신 여유로운 또는 아름다운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마을 했지만 모습 이렇게 마을의 모습 이렇게 해도 돼요. 고향 마을의 모습을 어떻게 그때 그렸나요? 1, 2행은 멀리 있는 풍경을 그렸죠. 멀원자스가 원경. 3, 4행은 가까이 있는 황소의 모습, 근경을 그렸죠. 가까울 근자입니다.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그렸다라고 했고요. 그림을 그린 듯한 모습, 회화적.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했다. 그래서 회화적, 묘사적도 들어갔죠. 1연의 특징 안에. 그 다음 2연은 겨울밤의 전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바깥은 시끄러운 바람이 불었죠. 센 바람, 세찬 바람. 안쪽은 조용히 자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대조적이죠. 그 다음에 3년은 꿈 많은 어린 시절에 활을 쓸고 돌아다녔던 모습. 그 다음에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꿈을 꾸던 모습이 나왔고 4연은 어린 누이와 아내, 즉 시적하자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삭을 주우면서 고생을 하던 모습. 5연에 가면 단란한 행복한 고향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쭉 시간순으로 나거나 시간순 아니죠.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점점 성장하게 쓴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내가 있으니까 결혼한 장면이잖아. 근데 이게 시간순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서로 인과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인과성은 뭐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의 구성상 특징 또는 구조도라고 해도 돼. 구조상 큰 특징을 질문한다면 쭉 나열되기만 했지. 병렬적 구성, 병렬식 구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 별표.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나올 법한 부분을 이제 갈 거예요. 서술형 문제가 나올 법한 부분. 자, 후렴구의 역할 교과서 61페이지 아래쪽에 문제 보면 되겠죠? 후렴구는 뭐예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려가 각년에 반복되었죠. 후렴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제를 강조하고 또 중요한 거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또 각연이 새로 시작하기 바로 앞에 후렴구가 나왔으니까 영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각연에 동일하게 하나씩 있으니까 통일성 또는 통일감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 이 시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쓴 부분이 두 군데 있었죠. 62페이지 문제와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주의할 것은 자, 이 시는 감각적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특별히 어떤 시만 감각적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시는 감각적입니다. 단 지나치게 여러 가지 감각 좀 많이 썼다 하면 감각적이라는 특징을 말을 해서 그렇지 모든 시는 감각, 특히 시각을 많이 사용해요. 아주 많이 사용해요. 이 한자는 마늘 다자입니다. 시각을 많이 사용하는데 감각적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시각 외에
뭐 촉각이라든지 뭐 청각이라든지 후각 같은 것들을 쭉 추가로 사용했을 때 감각적이다라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 시는 감각적인데 촉각, 청각, 또 뭐가 있었죠? 시각 외에도 두 개의 감각을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공감각적 심상도 썼고요. 또한 감각이 나란히 나열되는 복합 감각, 요거는 일부러 설명 안 했습니다. 헷갈린다고 복합 감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공감각적 심상은 매우 중요하니까 그게 어디 있나 볼까요? 자, 보면요. 바로 이 두 분이죠. 요거는 1연에 나오고요. 1연의 2행에 나오죠. 요거는 2연의 2행에 나옵니다. 각각 보자.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울음이래. 울음은 청각이잖아. 우는 건 소리니까. 그런데 금빛이라 했다. 색깔로 표현했어. 이거 시각이지. 시각으로 청각을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청각의 시각화. 마찬가지.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어요. 소리는 청각인데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했어요. 청각의 시각화. 둘 다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주의해야 되는 거.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낼 때 어려운 말을 골라서 쓴다 했죠? 어려운 말을 골라서 쓴다면 공감각적 심상이란 단어 대신 뭐 쓴다 했었지? 뭐 쓴다 그랬지?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어려운 말 일부러 골라 쓴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말을 골라 써서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의 전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시간순도 아니다. 인간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병렬적 구성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유기적 관계 없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유기적은 긴밀한, 밀접한이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었어요. 제일 첫 시간에 선생님과 첫날 수업할 때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 수학법 갈게요. 교과서 62페이지 문제와 관련됩니다. 자, 교과서 62쪽. 자, 이 시는 의인법 사용했고 직유법 썼고 서리법 썼죠. 의인법,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의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바람 소리가 말을 타고 달려요. 자, 여기 의인법이죠. 추가로 의인법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었죠? 성금벌이 발을 옮기는 부분. 발을 옮기고. 근데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책마다 다르니까 일단 요거는 확실하니까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물으면 요거를 하지만 굳이. 자, 굳이 한 건 뭐 시험에 안 나온다 보면 돼요. 내신에서는. 자, 그 다음 직유법 사용한 거 찾아볼까요? 지우뼈 여기 바로 옆에 있네. 여기 그지? 밤물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 동색 머리. 그 다음 서리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거 후렴구가 서리법이었죠? 그 다음 갑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긴 시간이라 좀 지치죠? 그래도 꼭 참고 다 봐주세요. 이 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교과서 91페이지 나오는데요. 쌤 말합니다. 대놓고. 이거 서술형 문제 낼 거예요. 자, 서술형 문제 낼 겁니다. 무조건 냅니다. 잘 외우셔야 되고요. 대충 쓰면 안 되고 꼼꼼히 써야 돼요. 대충 쓰면 감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한 요소를 쓰시오 하면 3개 쓰면 되겠죠. 먼저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 행과 열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죠. 이거 기억나나요? 강연은 4줄 내용 쓰고 그 다음에 후렴구 4줄 쓰고 후렴구 4줄 쓰고 후렴구 단 4행은 5줄 쓰고 후렴구 그 다음 5연 4줄 쓰고 후렴구 모양이 어때? 굉장히 똑같지? 행과 열이 규칙적이잖아.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요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뭐였지? 각변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던 곳 그곳이 차마 꾸며낸 이칠리야 요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 마지막 후렴구의 반복은 이 중에서 어디예요? 그곳이 차마 꾸며낸 이칠리야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래서 3개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10개. 별표 10개 할까? 꼭 외워.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시가 독자에게 공감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 증서. 누구나, 보편적 증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느끼는, 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는 뭐, 근원적 정서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근원적 정서란 말 써도 상관없어요. 정서가 어려우면 감정이라는 단어로 외워도 돼요. 감정인 고향에 대한 그림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 여기 이어져 있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부분은 수업에 나오니까 수업이 아니고 시험에 나오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이어서 뒷시간에는 교과서 116페이지에 나오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영상 통해서 들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